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산업입니다. 주로 시멘트, 철강제 생산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시멘트는 석회석 연료를 투입하는 소성 공정에서 철강제는 고로 공정에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2년 2월에 발표한 건설산업의 환경경영 이슈와 탄소중립 성공전략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더 찾아보면 건설산업은 이처럼 건설자재 생산뿐 아니라 건설하고 운영하고 해체하는 단계까지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제작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김성광입니다. 저희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와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세 시대의 건축, 인류세 시대의 건축을 주제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로 방송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카이스트 조현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에서 건축사와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어, 건축 중에서도 한국하고 일본의 근대 건축의 역사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교양 수업으로 뭐 건축과 현대사회라든지 아니면 20세기 아시아 건축, 그다음에 현대 미술의 이해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업들이네요. 네, 건축과 그리고 인류세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기회는 사실 저한테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래서 더더욱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 지금 시애틀에 계시다고 그래서 저랑은 완전히 반대 쪽에 있다 보니까 시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 지금 사실 그래도 미국에서는 가장 한국에서 가까운 도시가 시애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시간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지금 거의 봄이 왔습니다. 아, 따뜻합니다. 좀 따뜻하죠. 맞아요. 예. 네, 꽃도 피고 예, 해양성 기후? 서쪽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비도 계속 왔는데 이제까지 오늘부터 조금 날씨가 맑아져서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좋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비가 오거든요. 봄비 소식도 있고 아, 네, 아직은 좀 으슬으슬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비가 그쳐야지 이렇게 우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연가 때문에 왔는데 온지 지금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아, 좀 어리버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과 좀 건축에 대한 이야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인류세라는 개념이 건축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들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좀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는데 좀 크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도입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건설 산업 그리고 이제 건축이 사실 자동차 배기가스보다도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기후 네. 위기에 아주 중요한 범죄자로 지금 건설 활동이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설계되고 또 만들어지고 시공되고 또 사용되고 그리고 해체되는 그 전 과정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디자인부터 어떻게 혁신적으로 하고 또 시공할 때도 그 재료를 너무 멀리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자재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용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열 효율이 높은 건물을 만들 것인가.
또 철거도 어떻게 이 건설 폐기물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건물의 각각의 그 생애 주기마다 관련해서 좀 논의가 21세기 들어서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세가 실질적인 위기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게 한 20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정말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래서 건축계에서도 관련돼서 얘기가 이 한 10년, 20년부터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찾아보니까 시애틀에서는 2013년에 굉장히 중요한 녹색 건축, 그러니까 완전히 탄소 제로 건물 블랙센터라는 게 지어졌는데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관련된 법이 좀 제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시애틀에서의 그런 건축의 붐이 녹색 건축 붐이 한국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한번 시애틀의 녹색 건축 붐과 기술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그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인터뷰. 아, 네네. 네. 저희가 좀 이어서 좀 이야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방송 제작에 앞서서 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2년에 발표한 건설산업의 환경영향 이슈와 탄소 중립 성공 전략 보고서,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25%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나 차지하는 게 바로 건설 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뭐 시멘트를 만들 때 이 석회서 원료 투입하는 그 과정에서 또 철강제, 그러니까 고로 공정에서 또 유연탄을 좀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도 자동차를 또 굴리는 것보다도 굉장히 온난화가스가 많이 나온다라면서 사실 사람들이 인지는 생각보다 못하고 있는데 좀 건축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한국은 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뭐 시애틀하고 굉장히 다를 텐데 콘크리트 정글, 그러니까 아파트 공화국, 그게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라고 지적하는 좀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집을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해결책 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건설 산업이 기후 위기의 주범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의 주 재료인 시멘트 1톤을 생산하려면 1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짓는 게 이 네. 인류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렇다고 집을 안 지을 수도 없지 않냐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최근에 그러니까 2021년에 그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프리츠커상이라는 데서 어떤 건축가들에게 그해의 상을 수여했냐면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카동과 바살이라는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아카돈과 이분 밭살.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하는 건데 안느 라카동 그리고 장 필립 바살이라는 두 분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축사무소가 2021년에 프리츠커상을 영예롭게 탔어요. 근데 이분들은 신축하지 않는다라는 네. 목표를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30년 넘게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않는 건축가, 신축하지 않는 건축가에게 최고의 그 영예를 안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하냐면 계속 그 원래 있던 건물을 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에 네. 특화된 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공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오래된 주택들이 이제 살기 좀 불편해지면 그걸 좀 살기 편하게끔 좀 레노베이션하고 리모델링 하지 이거를 결코 부시고 새로 짓지는 않는 그런 건축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렇게 비교할 때 한국의 상황, 뭐 30년만 지나면 40년만 지나면 재개발하고 네. 정말 엄청난 아파트 단지 다 부셔서 사실 거기서 나오는 콘크리트라든지 철강 이 폐자재가 엄청난 오염이 되고 또 그 환경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뭘까 건축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든지 혹은 네. 너무 자신의 그 편리함, 쾌적함만을 위해서 바라보는 것과는 좀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다양한 뭐 법제적인 뭐 기술적인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건축을 보는 정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씀하신 콘크리트나 철은 근대 건축의 주요한 재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근대 건축이 가장 근대 건축의 건축가들, 건축주들의 가장 큰 목표는 정말 튼튼한 건축, 음, 그다음에 아주 높은 건축, 네, 화려한 건축, 네, 남과 다른 독창적인 건축. 그다음에 또 실내 공간은 외부의 환경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쾌적한 그런 인공 환경을 만드는 게 20세기 근대 건축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이제 건축가들은 새로운 담론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진보적인 건축가들 중에서는 이제 강하고 크고 그런 건축이 아니라 약하고 또 음, 작고 또 자연스러운 이런 건축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의 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건축이라는 개념 또 건축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20세기에는 강하고 큰 건축을 좀 지향했다면 지금은 작고 약한 건축물을 지향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와닿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래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좀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건설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심지어 이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하는 데서도 용적률 때문에 굉장히 높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국에서는 건물 짓기도 어려운데 좀 더군다나 용적률 때문에 높게 지어야지 좀 수익이 나다 보니까 그 땅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상황. 이게 그렇죠. 어떤 면에서 좀 해외랑 좀 다른지, 또 뭐 시애틀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해외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축의 방향의 분위기가 분명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닐까 좀 궁금합니다. 음. 근데 사실 한국만의 문제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드는 점도 있는 게, 음, 저는 이제 일본 건축을 주로 보는 건축, 연구자고, 또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시애틀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건축을 경제적인 재산 가치로 보는 이상, 사실은 비슷한 문제, 한국에서의 뭐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위해서 건물을 더 높이 짓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뭐 양상은 다르겠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축을 되게 우리가 이제 평생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재산으로 생각하는 이상 사실은 어 그게 그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상 또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되는 이상 어느 정도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대상, 욕망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주요 거주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라는 형식으로 이제 그 단독주택을 이제 사서 계속 그걸 평생 그 돈을 갚으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낸 주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경제의 흐름 또 이걸 계속 갚아야 되니까 엄청 변화를 싫어하면서 보수화되는 경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지배 역할 이런 것과 이제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국이 고층 아파트, 그것도 단지라는 주거 문화의 특수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이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인가? 이거는 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인류세, 또 자본세로도 얘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좀, 밀접한 이야기인데, 인류세 연구센터의 이제 교수님의 연구 방향에 대한 소개를 보면 인류세 시대 건축을 그걸 큰 방향으로 잡아서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큰 방향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 시청자랑 또 팟캐스트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인류세라는 관점에서 건축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인류세의 위기를 혹은 파국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이 작동할 것인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파국을 전제한 건축은 어떤 건축일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건축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보는
그런 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건축 자재 발굴이라든지 뭐 특히 나무라는 재료에 지금은 이제 천착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아예 그 위기 상황, 파국 상황에서는 어떤 건축이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건축을 생각해 보면 그 기원부터 그 인간을 비바람으로부터 구해주는 혹은 뭐 지켜주는 일종의 은신처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더 극한 조건을 상정한 건축의 예를 들어 뭐 남극기지라든지 뭐 전쟁의 참호라든지 뭐 이런 구조물들을 조금 이제 역사적인 예들을 좀 수집하고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올 수 있는 파국에 대비해서 건축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 건축 중에서 1960년대에 등장한 메타볼리즘 건축을 조금 자세히 봤었어요. 음, 근데 이 메타볼리즘이 이름이 조금 이게 건축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신진대사라는 생물학 용어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일종의 이제 생명체처럼 보는 그런 건축가들의 그룹이에요. 메타볼리즘이 일본에서 60년대에 등장했는데 이 메타볼리즘의 그 아이디어 중에서 흥미로운 게 어, 일종의 부유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도시들, 물에 떠 있는 구조물들. 근데 이 메타볼리즘의 일종의 플로팅 시티가 최근 들어서 다시 재조명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지니까 그곳을 아예 인공적인 일종의 부유 구조물을 통해서 어, 마치 현대판 노아의 방주처럼 그것을 이제 대안 혹은 해법으로 제시하는 그런 뭐 현실화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아이디어로만 남기도 하는데 그래서 메타볼리즘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다양한 그 비전들을 참조한다든지 그 레슨이 뭔지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례들, 뭐 메타볼리즘을 포함해서 이렇게 파국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혹은 그걸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건축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한 거를 또 청취자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대사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에서 좀 얻을 수 있고 또 자연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건설 자재를 좀 찾아서 그런 건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런 건축물이 또 물 위에 뜬다든지 좀 환경, 생태랑 굉장히 밀접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장소에 있는 건축물들은 또 우리가 쉽게 생태의 변화나 환경에 대해서도 인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메타볼리즘은 건물을 혹은 건축을 기계가 아니라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되게 유연합니다. 그래서 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상당히 가능하게 하고, 어, 사실은 부유구조물 관련된 구상은 이제 그 아이디어에서 직접 나왔다기보다는 일본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나온 부분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일본은 네.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대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가 있을 때 이런 식의 부유구조물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상상 속의 미래 도시를 이제 60년대에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사실 지금 부분적으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 건축의 사례에서 찾고 있어서 그게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제 최근에 나무와 디지털을 이용한 건축의 민주화라는 주제로 좀 일본에 또 조사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세, 나무, 디지털, 건축, 민주화 이렇게 다섯 단어가 사실은 얼핏 들어서는 좀 연결은 쉽지 않은데, 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나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되게 흥미로운 게 아주 오래전부터 전 근대부터 쓰이던 건축 자재이고 사실은 되게 접근이 쉽고 또 다루기도 쉬운 그런 건물의 중요한 재료인데 이게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뭐 시애틀을 포함해서 이
북미라든지 뭐 네. 서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에서 다시금 중요한 친환경적인 미래의 건축 소재로서 이제 재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음, 그 관련 나무와 관련된 그 논의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는 그 위상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일본은 대단히 오랜 목조 건축의 전통을 갖고 있죠. 다른 뭐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도 공유하고 있는 오랜 목조 전통을 갖고 있고,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이 호류지라는 것을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목재를 이제 현대화해서 이게 가장 일본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재료로서 이제 그 목재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일본 건축계에서 되게 전략적으로 하고 음, 있어요. 음, 예를 들어 그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스테디움이 나무와 풀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용한 상당히 이제 친환경을 이제 표방한 목조 건축이었어요. 물론 목조가 다 구조체로 쓰인 건 아니지만 외장이라든지 뭐 CLT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 최근에는 그러니까 목재가 어, 그 정근대에는 쓰였지만 철과 콘크리트로 이제 현대적인 건축 자재가 바뀌게 된 이유는 나무가 그렇게 내화성이라든지 내구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걸 보강한 공학 목재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한 20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은 어렵지 않게 음, 나무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서도 뭐 20층 정도 높이의 목조 건물들은 많고 또 한 2040년 준공을 목표로 뭐 70층 높이의 초고층을 목조로만 70층이요. 예, 나무로만 예, 70층. 아, 예, 짓는다. 뭐 이런 구상도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한데, 약간 네. 목재를 자신들의 일본에 되게 고유하면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재료로서 선점하려는 그런 음, 노력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올림픽에도 스테디움을 목조로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음, 올해는 오사카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나무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이렇게 동그랗게 링 형태의 구조물인데 그 안에 다른 파빌리온들이 다 들어서게 되는. 그러니까 일본 하면 현대 목조 건물의 최첨단 이런 식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음, 흥미롭다 상당히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목조 건물로 건축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들어와서 철과 콘크리트로 완전히 네. 대체되었는 지금 21세기 들어서 이 목조에 대한 다시 그 재발견이 시작되고 있고 아까 질문해 주신 인류세, 나무, 뭐 디지털, 뭐 민주화, 뭐 건축 이런 조금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키워드들을 제가 사용한다면, 그거는, 목조를 이제 거대한 목조 구조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나무는 조금 다루기 쉽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도움을 주면 지을 수 있는 셀프 빌드가 가능한 네. 자재거든요. 음, 예를 들어 콘크리트나 철은 정말 엄청난 기술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연구를 한 그 건축가가 빌드라는 일본의 건축 사무소인데 네. 2017년에 생긴 되게 젊은 건축 사무소예요. 거기에 네. 그 대표인 아키요시 코기라는 분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건축에 목재를 적극 도입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분의 작업이 빌드의 작업이 흥미로운 거는 거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합니다. 아, 그래서 엄청난 하이테크는 아니고 어 이제 모두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뭐 CNC라든지 여러 뭐 그 3D 컴퓨터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여러 그림이군요. 가지 음, 기술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공간을 스스로 누구나 지을 수 있게 버튼과 여러 가지 클릭하면서 그걸 나무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젊은 건축 사무소예요. 일종의 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좀 되게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그럼 나무로 당연히 친환경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그걸 넘어서 누구나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음, 전문 건축가가 필요 없어지는 예, 그런 그래서 이 건축이 민주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아,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건축의 민주화가 가능해진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빌드의 설립자인 그 아키요시 코키 대표 인터뷰를 다녀오셨다. 요 얘기도 사실은 좀 미리 인터뷰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만,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건축에 대해서 저도 아무래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목수 하면 카펜터 하면 진짜 나무를 깎는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다이쿠 해가지고 나무만 이렇게 다듬는 게 아니라 이제 건축 전체로 혼자서 다 목수이면서 동시에 건축가, 목재 건축가로서 역할을 하는 1인 다역의 개념이 이제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같은 단어로 카펜터와 다이쿠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사용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를 인터뷰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일본에서 지금과 같이 아키요시 고키 대표와 같이 누구나 건축을 1인 다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건축의 민주화, 이건 좀 오래된 역사일 수도 있겠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 아키요시 선생 본인이 이게 정말 다이쿠의 현대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건물을 정말 카펜터의 역할을 넘어서 정말 제자도 가르치고 양성하고 또 습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관장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일본의 그 나무를 다루는 장인의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키요시 코기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책의 제목이 메타 아키텍처예요. 음,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건축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공유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하는 일종의 컨설턴트 모두가 건축가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컨설턴트의 역할을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건축 직능의 미래다라는 식으로 이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되신 분인데, 사실 정말 자기 맡은 프로젝트 하나하나 하시기도 바쁠 텐데, 건축 직능의 성격과 그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걸 보고, 이게 일본 건축의 힘이 아닐까. 그게 음, 좀 제일 부러운 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건축가들이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공유하는데 이게 익숙한데, 이제 한국은 사실 건축 기술도 발전해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자본이라든지 생산력 같은 것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좀 더 다른 역할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또 자신의 건축론을 이제 발표하고 또 출판하고 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긴 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과거 일본의 그 다이코 개념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보자라든지, 누구나 그래서 건축의 민주화를 통해서 누구나 건축가가 될 수 있다라든지, 또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인류세 시대에 기후위기와 맞물려서 사회적 요구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 기술이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질문을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 한국에서는 분명히 같은 기후 위기를 놓고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법, 녹색 성장 기본법, 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리고 뭐 녹색 건축 조성 지원법 이런 걸 바탕으로 건물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분명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아주 한 가지 좀 사례를 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이제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 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좀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업역이 좀 구체화 안 돼서 사람들이 사실은 자격증이 있어도 할 일이 없다. 일이 없기 음, 때문에 자격증 왜 따냐고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좀 아키요시 고키 그 빌드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교수님 입장에서 보신 게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녹색 들어간 법제들이 활발하게 제정이 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조건, 뭐 태양열 패널을 단다든지, 뭐 물 자원을 잘 활용한다든지,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이제 음, 완비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네, 뭐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을 좀 풀어주기도 한다든지. 그래서 건축가나 건축주들이 정말 기를 쓰고 친환경 인증제를 이제 획득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음, 이게 건물이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 또 부지의 상황도 있고 건물의 그 프로그램도 있고 다 다른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 인증 요건을 만족시키는데 급급하고 음, 그다음에 그걸 만족시키고 난 다음에 지어지고 나면 실제로 건물이 운용되는 와중에는 이제 이미 이제 도입된 여러 가지 친환경 그 장치들이 사용되지 않는 거죠. 뭐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약간 음, 요식행위처럼 음, 여겨지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친환경을 만족시키면 더 높고 더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게 궁극적으로 인류세와 관련해서 얼마나 실효 도움이 될까 이런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해요. 사실 건설 활동 자체가 또 많아지게 되니까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법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문가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야 되고,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것까지 어, 음,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고, 또 인식도 마련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저도 들은 얘기, 저도 뭐 현장의 얘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멋진 어,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 화장실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뭐 아,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녹색 건축으로 인증받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걸 획득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 건축계에서도 기후 위기를 정말 실질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말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해서 이제 광주 폴리라고 여러 그 파빌리온들을 짓는 그런 일종의 건축계 축제가 있는데 이때 주제가 친환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재료, 이제 건축 재료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 특이한 뭐 예를 회조류라든지 뭐 음, 조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철과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걸 되게 실험적으로 이게 가설주택이니까 이제 네, 한번 작은 형태지만 이제 선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이 있어서 이제 제도와 인식과 여러 가지 이것들이 같이 간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도만 있어서는 안 돼도 인식 개선도 있어야 되고 또 관련 연구 그리고 관련 실험 그렇죠. 모두 같이 가야겠네요. 아, 그 말씀하신 그 연구 실험 관련해서도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막 돈이 되는 기술은 아닌 거예요. 근데 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고 정말 인공지능이나 뭐 AI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돈 되는 쪽으로는 정말 예산이 엄청 가는데 그렇지 않은 기술에는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광주 비엔날레 그 폴리 총감독 하시는 배영민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 대, 조금 더 그 시멘트도 조금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어서 거기에 조개를 막 넣는 거를 연구하는 작은 그런 연구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과학계 예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됐다. 이 아, 폴리를 준비하는 와중에 그 연구소가 이 조개 관련된 연구를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래서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좀 꾸준하게 지원도 되고 또 인류세 관련돼서 이제 그 과학 이나 기술과학 쪽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분야에 좀 헌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건축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돌릴 것인가, 인류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그 아키요시 고키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현정 교수님 같은 그런 연구자들을 저도 좀 많이 만나보고 싶네요. 그 인류세 문제가 관심을 가진 인류세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건축 분야 연구자들이라면 어떤 내용을 좀 더 탐구하고 조사하면은 더 좋을까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요. 어, 그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 팟캐스트 듣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뭐 카이스트 학생일 수도 있고, 이쪽 분야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쉽게도 카이스트는 건축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 네. 연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재료 개발도 중요하고, 뭐 바이오 브릭이라든지, 그 콘크리트도 계량 콘크리트라든지, 또 어떻게 건축 자재를 폐 건축 자재를 재활용할 것인지, 그냥 다 콘크리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또 다른 건물을 짓는데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단열재, 또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정말 최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적정 기술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또 어, 지원과 관심까지 이제, 어, 같이 간다면, 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보니까 아키요시 고키 자꾸 제가 여러 번 너무 반복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동경대에서 건축학으로 또 박사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와 탐구 전에 일단 박사학위부터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분은 그 박사학위를 따진 않고요. 그 건축 그래요?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에 이제 과정에서 그 아, 건축, 그 동경대 건축과의 목재를 이제, 아, 어,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거기서 좀 배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배우고 있는 거군요. 엄청 젊으세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교과서에 나올 만한 분은 아니고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제 더 발전시킬지를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흥미롭게 보고 있다. 네, 저도 이런 생각.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방송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와 관련해서 인류세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다.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채워서 답을 해주시고 또 이외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그 방송도 찾아봤는데 이 질문이 네,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재치 있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짧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건축 연구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인류세는 인류 문명의 대가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인류 문명의 대가다. 네. 왜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그, 그러니까 그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위대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음, 막 그 하이웨이가 몇 층으로 막 엉켜 있다든지 아니면 초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뭐 엄청난 규모의 댐이라든지 네. 이런 구조물들을 볼 때, 아, 이거를 어떻게 지었지,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문명이 시빌리제이션인데 그 어원이 그 도시를 뜻하는 라틴어인 시비타스에서 발전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고 이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개념인데 사실은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그 거대한 그 메트로폴리스를 인간이 정말 어, 일궈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사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층 건물과 이제 거대 도시로 대변되는 어떤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이제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작은 건축에 대한 지향이라든지 좀 약한 건축에 대한 최근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뉴욕에 갔을 때, 딱 서브라임, 진짜 숭고한, 건축의 그래서 숭고함을 보는데, 맞습니다. 사막에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제가 그런 느낌을 네. 정말 지구 혹은 뭐 우주의 눈으로 볼 때는 점에 불과하지만 정말 인간이 볼 때 정말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 수많은 그 인간의 의지와 욕망과 노력의 집대성이 바로 도시인데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꾸려갈 것인가 좀 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덕분에 저도 전 팟캐스트 보면서 이제 인류세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 학제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분야의 그 연구자들이 인류세라는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좀 한번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참고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 감사드리고 방송 통해서 많은 청취자들이 어, 정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인류세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원의 조현정 교수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이야기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세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 이걸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 지질 시대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 물질, 콘크리트 등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 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의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류세 연구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보이는 팟캐스트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진행을 맡은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